향연은 술자리를 뜻하는 말로 플라톤의 연애론, 에로스에 대한 담론, 사랑학 개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가톤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그를 축하하기 위해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이 향연에서 참석자는 사랑의 신인 에로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나씩 하기로 합니다. 술자리에 모인 당대 엘리트인 6명이 각자 사랑의 신 에로스에 대해서 찬양하는 연설을 하는 것이죠. 먼저 파이드로스와 파우사니아스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연설을 하고 에릭시마코스는 동양의 음양 오행설과 유사한 우주 만물의 조화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쌍체 인간 신화를 들려주며 사랑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그 뒤에 아가톤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역설하고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여 아리스토파네스와 아가톤의 논의를 종합하고 발전시켜 플라토닉 사랑에 대해 논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동성애 풍습과 이에 대한 플라톤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향연의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대화편에 따르면 이성적 사랑은 자녀 생산만을 위한 순수 생물학적인 충동에 기인하는 열등한 사랑인 반면 동성애는 인간의 높고 고귀한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톤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관행이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이 소년을 사랑하는 소년애가 하나의 주류 문화였고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20살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을 때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정치에도 뜻을 두었지만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정치의 회의를 느끼고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남긴 저술이 없는데요. 구술과 기억을 토대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저서들을 저술하고 그 안에 자기의 철학을 녹여냅니다. 또 여러 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힌 그는 기원전 387년에 철학 중심의 학교인 아카데메이아라는 학교를 세움으로써 오늘날 아카데미라는 말의 근원을 탄생시킵니다. 플라톤의 저서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제외하고 대화체 형식이어서 대화편이라고도 합니다. 플라톤이 30대부터 70대까지 저술한 이 대화편들은 파이돈, 크리톤, 향연, 국가 등 35편인데요. 그중 향연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연의 화자는 소크라테스의 추종자이자 친구인 아폴로도로스로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그들이 나눈 연애론이 흥미롭습니다. 글 속에서 간간히 유머와 너스레도 엿보입니다. 2년 전에 이 향연을 업로드했었는데 편집이 덜 된 상태로 올라가 있었고 녹음 상태도 안 좋아서 이번에 삭제하고 재녹음해서 올립니다. 그간 향연을 들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미 말한 적이 있네. 그저께 팔레론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한 친구가 나의 뒷모습을 알아보고 농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네. 이봐 자네, 팔레론의 아폴로도로스, 잠깐 기다리게. 나 좀 볼 수 없나? 나는 그가 올 때까지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를 찾아다니고 있던 참일세, 아폴로도로스, 라고 그는 말했네.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또 그 밖의 사람들이 모인 아가톤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알고 싶네.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미 듣기는 했네만. 그 사람은 필리포스의 아들 포이닉스에게서 들었다고 하더군. 그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자네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더군. 그러니 제발 들려주게. 소크라테스는 자네 친구이므로 친구의 연설을 자네보다 더 잘 전해줄 사람은 없을 걸세. 우선 자네 자신이 그 잔치에 참석했었나?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게 틀림없군 하고 나는 대답했다. 자네가 알고 싶어하는 잔치가 요즘 열렸고
또한 내가 거기에 참석했다고 자네가 생각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여보게, 글라우콘, 무얼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아가톤이 아테네를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내가 소크라테스와 사귀면서 날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알려고 하는 것에 전심전력한 것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나. 그전에는 나는 아주 형편없었고 어디서나 잘난 체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나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불쌍한 놈이었네. 지금의 자네만큼 불쌍한 놈이었지. 게다가 인간이 전념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 지혜의 추구라고 믿고 있었네. 독설은 그만두게 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 잔치가 언제 열렸는지 말해주게. 우리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의 일일세 라고 나는 말했다. 아가톤이 그의 첫 번째 비극 작품으로 상을 타던 해의 일이니까. 그의 극단원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감사의 제물을 바친 다음 날에 그 잔치가 열렸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의 일이군. 그런데 대체 누가 자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나? 소크라테스 자신인가? 천만에, 그렇지 않네. 라고 나는 말했다. 사실은 포이닉스에게 말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퀴다메나에온의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이지. 늘 맨발로 다니는 키가 작달막한 사람일세. 내 생각으로는 그는 당시 소크라테스를 가장 숭배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했네. 그러나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한 일에 관해서는 내가 직접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았고 소크라테스도 그 사람의 설명을 확인해 주었네. 그렇다면 왜 나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나? 마침 시내로 나가는 길이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으면서 그 잔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세. 만약 자네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나는 자네 뜻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네. 사실상 개발을 받는다는 생각은 젖혀놓더라도 철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각별한 즐거움을 느끼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 특히 자네와 같은 부유한 상인들이 하는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있는 자네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생각이 든다네. 실제로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자네들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일세. 자네들은 자네들 나름대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어쩌면 자네들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자네들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의견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관계되는 것이네. 자네는 여전하군, 아폴로도스. 자네는 변함없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네.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는 자네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믿고 있네. 자네가 어디서 광신자라는 별명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네 말에는 언제나 광기가 있네. 자네는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는 자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친 태도를 취하고 있네. 여보게, 나 자신이나 자네들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내가 광신적이고 이상하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 아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기로 하세. 아폴로도로스. 아까 내가 부탁한 것에만 마음을 써서 그날의 대화를 자세히 말해주게. 그렇게 하기로 하세. 대강 다음과 같았네. 그러나 아리스토데모스가 나에게 말해준 대로 처음부터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낫겠군.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네. 나는 막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소크라테스를 만났는데 그는 신발까지 신고 있었네. 이 두 가지 일은 그에게는 아주 드문 일이어서 나는 그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고 물었네. 아가톤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야. 어제 축하연에 오라는 초대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싫어서 가지 않았네. 그러나 오늘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내가 말쑥하게 차려입은 것은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갈 때에는 이쪽도 가장 멋지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세. 그리고는 덧붙여서 말했네. 자네는 초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함께 가지 않겠나.
그의 뜻에 따르겠다고 나는 대답했네. 그럼 같이 가세. 라고 그는 말했네. 좋은 사람이 연 잔치에는 초대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옛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되지.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사실상 호모가 이 속담을 역이용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기기도 한 것 같다. 그는 아가멤논을 아주 뛰어난 무사로 묘사했지만 메넬라오스는 겁쟁이 전사로 묘사했네. 그렇지만 아가멤논이 재물을 바치고 그의 친구들을 대접했을 때 메넬라오스는 주인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으로서 참석했네. 이 말을 듣고 나는 대답했네. 호모가 그려놓은 장면은 선생님보다는 저에게 더 잘 들어맞는 것 같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보잘것없는 사람이 현자의 잔치에 불청객으로 가는 셈이지요. 저를 데려가시려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불청객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청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가면서 생각하기로 하세. 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구실을 댈 것인가 결정하는 데에는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두 사람의 머리가 낫겠지. 대강 이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했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뒤처졌고 내가 그를 기다리자 그는 나에게 혼자서 먼저 가라고 말했네. 아가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네. 문에서 만난 하인은 나를 방으로 안내했고 그 방에는 손님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지. 아가톤은 나를 보자 소리쳤네. 때마침 잘 왔네. 함께 식사나 하세, 아리스토데모스. 다른 볼일이 있어서 왔다면 그 일은 잠시 뒤로 미루게. 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가 없었네.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나? 나는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소크라테스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네. 그래서 물론 소크라테스와 함께 왔으며 그가 나를 초대했다고 말했지. 잘했네 하고 아가톤은 말했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디 계신가? 방금 내 뒤에 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군. 나가서 살펴보라고 아가톤은 하인에게 이르더군.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모셔와. 그리고 자네 아리스토데모스는 에릭시마코스 옆에 앉게. 나를 안내한 하인이 내가 앉기 전에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네. 그때 다른 하인이 와서 소크라테스는 이웃집 현관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며 들어가시자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들은 채도 하시지 않는다고 말했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하고 아가톤은 말했네. 다시 가서 들어오시라고 하게. 이번에는 들어오시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오면 안 돼. 그러지 말게 하고 나는 말했네. 방해하지 말고 혼자 계시도록 하게. 그분의 습관이라네. 그분은 가끔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꼼짝 않고 서 계시네. 틀림없이 곧 오실 걸세. 그분을 방해하지 말고 혼자 계시도록 하게. 좋아,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고 아가톤은 말했네. 그리고 나서 하인에게 일렀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음식을 드려라. 너희들을 감독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차려보아라. 전에는 없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너희들에게 초대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을 만큼 대접을 해보아라. 그 후에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도 소크라테스는 오지 않았네. 아가톤은 몇 번씩이나 그를 데리러 하인을 보내려고 했으나 내가 말렸네. 마침내 그가 왔네. 평소에 그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었네. 우리가 식사를 반쯤 끝냈을 때였으니까. 아가톤은 맨 끝에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다가 소리쳤네. 이리 오셔서 제 옆에 앉으세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래서 이웃집 현관에서 깨달으신 일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선생님은 선생님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으셨을 것이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셨을 겁니다. 해답을 얻으실 때까지 틀림없이 꼼짝도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앉아서 말했네. 지혜는 물과 같은 것이라서 다만 서로 몸이 닿기만 해도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덜 가진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면 아주 멋질 거야, 아가톤.
마치 두 개의 잔 중에서 물이 가득 찬 잔의 물이 덜 차 있는 잔으로 털실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말일세. 이것이 지혜에도 해당된다면 나는 자네 옆에 앉는 기회를 아주 높이 평가하겠네. 자네의 철철 넘치는 풍부한 지혜가 내 몸에 가득 차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내가 가진 지혜란 보잘것이 없고 꿈과 다름이 없지만 자네의 지혜는 찬란하고 앞으로 더욱더 찬란해질 걸세. 자네는 아직도 젊고 그저께는 3만 명 이상의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그 지혜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만 놀리십시오, 소크라테스 선생님. 하고 아가톤은 대답했네. 지혜의 문제에 대한 선생님과 저의 견해는 잠시 후에 결말을 내기로 하지요. 주신 디오니소스가 선생님과 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겠지요. 우선 식사를 하세요. 소크라테스가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자 우리는 헌주를 뿌리고 주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이런 경우에 하는 관습적인 모든 의식을 치른 후 그 다음에 우리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네. 이때 파우사니아스가 먼저 말을 시작했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어제 폭음을 해서 녹초가 되었고 쉬고 싶다는 말을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제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므로 가장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봅시다. 자네 말이 옳아, 파우사니아스, 라고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네. 가볍게 마시자는 제안에 찬성이야. 나도 어제 크게 취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세. 나도 대찬성이야. 라고 아테네의 유명한 의사의 아들인 에리시마코스가 파우사니아스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듣고 말했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 남아있네. 자네는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겠나, 아가톤? 약간. 하고 아가톤은 대답했네. 정말로 아주 약간일세.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인가 하고 에리시마코스는 말했네. 나와 아리스토데모스와 파이드로스와 그 밖에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것일세. 우리들 중에서는 가장 센 자네가 손을 들다니 우린 결코 자네의 상대가 될 수는 없네.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닐세. 적당히 마시든 많이 마시든 그분에게는 마찬가지야.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분은 만족하실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마시고 싶어 애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내가 음주에 대한 진실을 말하더라도 용서해 줄 것 같군. 나의 의학상의 경험으로 보아 나는 술에 취한다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됐네. 그래서 나는 많이 마시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지 않네. 특히 어제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미리누스에서 온 파이드로스가 끼어들었네. 옳은 말이야. 나는 언제나 자네의 충고를 들어왔고 특히 의학의 문제에서는 그러하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만은 자네의 충고를 따를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다음 이 잔치에서는 크게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고 거나할 정도로만 마시기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만 마시고 강제로 권하지는 않기로 결정을 보았으므로 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라고 에릭시마코스는 말했네. 방금 들어온 피리 부는 소녀를 내보내고 오늘은 우리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즐겼으면 하네.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삼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제안할 것이 있네. 물론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모든 사람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말을 계속하라고 재촉했네. 나는 에우리디페스의 멜라니페의 대사를 인용하는 것으로 내 말을 시작하겠네. 라고 그는 말했네. 곧 그 이야기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로써 결국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네. 그것은 파이드로스에 속하는 것일세. 이 친구는 화가 나서 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에릭시마코스, 다른 모든 신들에게는 시인들이 찬가와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바치면서도 그렇게도 위대한 사랑의 신 에로스에 대해서는 그 많은 시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단 한 편의 찬가를 지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또는 우리들의 유능한 교육자들, 예컨대 뛰어난 프로디코스를 들어 생각해 보세.
그들은 헤라클레스에 대해 산문으로 찬사를 썼네. 또 놀랍게도 나는 얼마 전에 어떤 현자가 소금의 유용성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찬가를 쓴 책을 우연히 읽었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종류의 많은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일세. 그러나 애석한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지금까지 사랑의 신 에로스에 대해서는 찬미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야. 이 위대한 신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 파이드로스가 옳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신에게 찬가를 바쳐서 그를 기쁘게 해주었으면 하네. 또한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랑의 신을 찬미하는 것은 아주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만일 여러분이 나의 제안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할 거야. 나의 제안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들 모두가 사랑의 신을 찬미하는 최선의 연설을 하자는 것이고, 파이드로스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일세. 그는 가장 왼쪽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니까. 자네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걸세. 에릭시마코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나는 분명히 반대하지 않을 걸세. 나는 내가 아는 유일한 문제가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또한 아가톤과 파우사니아스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아리스토파네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일세. 아리스토파네스가 하는 일은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를 다루는 일뿐이니까. 또한 그 밖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을 걸세. 물론 말석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제안이 불공평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보다 먼저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충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우리는 개의치 않겠네. 파이드로스부터 사랑을 찬양하는 연설을 시작하기로 하세. 그에게 행운을 비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소크라테스의 말에 동의하고 파이드로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요청했네. 아리스토데모스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각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나도 아리스토데모스가 한 말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네. 그러나 각자의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 내가 기억해둘 만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말해주겠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파이드로스가 먼저 연설을 시작했다고 아리스토데모스는 말했네. 사랑의 신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과 신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출생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말로써 그는 연설을 시작했네. 이 신이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존재라는 것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이 점에 대한 증거로서 나는 에로스에게는 양친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문필가도 시로든 산문으로든 그의 양친에 대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카오스가 맨 먼저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카오스가 생기고 다음에 창조의 신의 확고한 기반인 넓은 가슴의 대지, 그리고 에로스가 생겼다. 헤시오도스 신통기 116. 기원전 5세기의 아르고스의 역사가 아쿠실레오스는 카오스 다음에 대지와 에로스가 태어났다는 헤시오도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또한 파르메니데스도 천지창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창조의 신은 에로스를 맨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범위에서 동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므로 그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줍니다. 소년의 경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애정의 대상을 갖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은 없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훌륭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일생을 지도해야 할 원칙은 가문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그 밖의 어떤 것에 의해서보다도 사랑에 의해서 가장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수치를 느끼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는 대망을 갖게 하는 원칙을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없으면 국가든 개인이든 위대하거나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다가 들켰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받았으면서도 비겁하여 물러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을 때 가장 괴로웠는가 하면
아버지나 친구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사랑하는 소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당하는 수모에 그는 가장 민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나 한 군대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들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모든 비천한 일을 피하고 서로 명예를 다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서 한 나라나 한 군대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들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모든 비천한 일을 피하고 서로 명예를 다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의 수는 적더라도 그들이 힘을 합쳐 싸운다면 실제로 온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거나 무기를 버리는 것을 그의 어떤 다른 동료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소년이 보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수천 번이라도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고 도망치거나 또는 위험할 때 그의 옆에 있지 않는 아주 비열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용감한 사람과 똑같은 정신을 갖도록 에로스 자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야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호모가 일부 영웅들에게 신이 영감을 불어넣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에로스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말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펠리키스의 딸 알케스티스 이외에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에게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지만 그녀의 남편을 대신하여 죽으려 한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녀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은 너무나 고귀해서 양친이 아들에게 타인이 되고 친척은 명목에 지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희생을 한 그녀의 행동은 사람들의 눈만이 아니라 신들의 눈에도 고귀하게 보여서 신들은 그런 훌륭한 행동을 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을 그녀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감탄하여 그녀의 영혼을 명부로부터 지상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신들도 사랑으로 인하여 생겨난 헌신적 용기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의 경우에는 신들은 아내를 데리러 온 그를 실망시킨 채 되돌려 보냈습니다. 신들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그녀의 환영이었고 실제로 그의 아내는 넘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음악가에게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용기가 모자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알케스티스처럼 사랑을 위해 죽을 용기가 없었고 따라서 살아서 명부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들은 그에게 형벌을 내렸고 여자들의 손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한편 신들은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스에게는 영예를 주어서 축복받는 자들의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만일 헤크토를 죽이면 그도 죽을 것이지만 헤크토를 죽이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천수를 누리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그의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를 구하기 위해 헤크톨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영웅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신들로부터 지극한 찬양을 받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신들은 그를 특별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사랑했다고 말한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아킬레스는 두 사람 중에서 더 아름답고 사실상 그는 모든 영웅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는 아직 수염도 나기 전이었으며 호모에 따르면 파트로클로스보다도 훨씬 나이가 적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들은 사랑에서 유래한 용기를 가장 존중하고 또한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준 애정을 신들은 보다 찬양하고 보다 많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신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사랑받는 사람보다도 더욱 신적인 존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알케스티스보다는 아킬레스를 보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보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에로스는 신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귀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나 인간이 덕과 행복을 얻도록 돕는 일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대체로 이와 같은 것이 파이드로스의 연설이었네. 파이드로스 다음에 몇 사람이 연설을 했지만 아리스토데모스는 이 연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은 젖혀놓고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을 말해주었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았네. 파이드로스, 우리들의 연설에 붙여진 조건, 곧 우리들의 연설은 무조건 에로스를 찬미해야 한다는 조건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가 단일한 성질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에로스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어떤 사랑을 찬미해야 되는가를 결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로스에게 적절한 말로 그를 찬미하기에 앞서서 어떤 에로스를 우리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우선 우리들의 문제를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아프로디테가 에로스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단 하나의 아프로디테가 있다면 에로스도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둘이므로 에로스도 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아프로디테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나이가 많은 쪽으로서 우라노스의 딸이고 어머니가 없으며 우리는 하늘의 아프로디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나이가 어린 쪽으로서 제우스와 디온의 사이의 딸로서 세속의 아프로디테라고 불리지요. 그러므로 후자와 편이 되는 에로스는 세속의 에로스라고 불리고 전자의 편이 되는 에로스는 하늘의 에로스라고 불립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신을 찬미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은 이 두 에로스의 성격이 각기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행위, 곧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행위의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는 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그 행위는 선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면 악하지요. 사랑의 행위나 에로스 자신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로스가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찬미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을 하도록 하는 에로스만이 선하고 찬미받을 만한 것입니다. 세속의 아프로디테와 관계되는 에로스의 성질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에로스는 저속한 까닭에 그가 일으키는 사랑은 제멋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은 첫째로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느 경우에나 이러한 사랑은 정신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욕구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뿐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가능한 한 무지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과가 순전히 우연적인 것이고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은 이 사랑의 근원인 아프로디테가 곧 그녀의 하늘의 상대자보다는 훨씬 젊고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탄생하게 된 여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에로스가 속하는 하늘의 아프로디테는 우선 여성의 혈통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남성의 혈통만을 가졌으며 둘째로 그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로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남성에게 이끌리고 남성을 본질적으로 보다 강하고 보다 지성적인 존재로 평가합니다. 게다가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적으로 두 번째 사랑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소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어느 정도 지성을 보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수염이 돋을 무렵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사랑을 해도 좋은 순간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만일 내가 잘못이 아니라면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함께 생활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년의 무지를 이용해서 소년을 속이고 다음에는 조롱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에게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사람들이 나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은 아주 불확실한 보상을 위해서 엄청난 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하게 될 것인가 또는 그 반대가 될 것인가 하는 일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자율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세웁니다. 똑같은 제약이 보통의 애인들에게도 부과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들이 신분이 자유로운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금지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랑을 해서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을 갖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구실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에게 분별심과 자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만일 점잖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행동이라면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에로스에 관한 관습도 어떤 법률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찰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들의 법률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앨리스나 보이오티아나 스파르타나 구변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법률은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젊은이든 늙은이든 누구나 이것을 수치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구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젊은이들을 이야기로 설득해서 얻는 수고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오니아의 여러 지방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태는 정반대입니다. 지적, 육체적 성취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러한 사랑이 왜 페르시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가 하는 이유는 그들 제국의 전제적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백성들 사이에서 풍부한 신앙과 강한 우정 및 단결이 형성되는 것은 정부의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테네에서의 우리들의 전제자들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아리스토게이톤의 사랑과 하르모디오스의 위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입니다. 곧 이러한 사람을 비난하는 곳에서는 그 배후에 사람들의 저급한 성격, 지배자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신민들의 비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곳에서는 입법자들의 정신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제도는 이러한 곳들보다는 훨씬 교묘해서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랑이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랑보다는 고귀하다고 생각되며 또 비록 그들이 외모에서는 뒤떨어지더라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보편적인 격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오명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쟁취는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오직 실패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이상한 행동, 다른 목적으로 했더라면 가장 가혹한 비난을 받았을 행동을 관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찬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얻거나 공직을 얻거나 또는 어떤 다른 권세의 자리를 얻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곧 그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애걸하고 빌고 엄숙한 약속을 하고 문간에 늘어붙어 있고 어느 노예도 생각할 수 없는 천한 일을 자진해서 한다면 그는 적들과 친구들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적들은 그가 비굴하고 용기가 없다고 해서 욕을 할 것이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좋은 충고를 하며 그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매력을 증가시키며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그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하는 일이 매우 고귀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은 거짓 맹세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일반적인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맹세는 맹세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은 신과 인간으로부터 전면적인 자유를 허용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에서는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정함을 보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품은 소년들을 그들의 부모가 가정교사의 감독 밑에 두고 가정교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연락이라도 하면 그의 동년배와 친구의 괴롭힘을 받으며 어른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말리려고 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앞서와는 반대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의 문제에서는 절대적으로 추한 것도 절대적으로 추하지 않은 것도 없으며 모든 일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저속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추하고 훌륭한 사람을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보통의 또는 저속한 애인, 곧 영혼보다는 오히려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하던 육체의 꽃이 시들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리며 그의 온갖 고백과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고귀한 천성을 가진 사람은 그가 집착하는 것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습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만족을 얻고 올바르지 못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관습은 사랑하는 사람은 쫓고 사랑받는 사람은 달아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각기 어떤 종류의 인간에 속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감정의 배후에 놓여 있는 동기입니다. 곧 너무 빨리 사랑을 허락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일에서 가장 좋은 시금석이 되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나 권력에 현혹되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를 견뎌내지 못하거나 또는 물질적, 정치적 이익에 저항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한 우정이 부나 권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부나 권세는 인정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원리에 따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명예롭게 차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운 아첨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어떤 형태의 고역이라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명예롭지 못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 또 하나의 자발적인 고역의 형태, 오직 하나의 형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덕을 쌓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에 따름으로써 지식의 분야나 그 밖에 어떤 덕에서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은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결코 불명예도 아니고 예속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명예로운 것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두 원칙, 곧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다루는 원칙과 지혜나 그 밖의 덕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원칙은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될 때 각자에게 적절한 원칙에 따라서 곧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봉사든 다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따라서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를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따라서 결합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지혜와 덕을 위해 기여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교육과 지식 일반의 증진을 위해 열성을 기울일 때, 그때의 곧 다른 어떤 경우도 안 되고, 오직 이 두 원칙이 일치할 때에만 한 소년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명예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만당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아니며, 한편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이 속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불명예입니다. 어떤 소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많다고 생각해 그에게 호의를 보였으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득을 얻으리라는 희망이 깨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년은 명예를 상실합니다. 그 소년은 돈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논법에 따라서 어떤 소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와 사귐으로써 자신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호의를 보였으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덕이 없는 사람임이 밝혀져서 실망했다면 그가 속기는 했더라도 불명예는 아닙니다. 또한 그는 덕을 쌓고 자기를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나 무슨 일이든 하려는 참된 본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은 어느 경우에나 명예롭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여신과 관련되는 천상의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이나 덕을 얻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게나 개인에게 매우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그 밖의 모든 다른 형태들은 세속의 아포로디테에 속하는 것입니다. 파이드로스, 이상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가 말을 끝내자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할 차례가 되었네. 그러나 그는 과식 때문인지 또는 다른 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딸꾹질을 하고 있어서 연설을 할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그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의사 에릭 시마코스에게 말했네. 에릭 시마코스, 자네가 내 딸꾹질을 먹게 해주거나 또는 딸꾹질이 멎을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연설을 해주게. 두 가지를 다 해주지. 하고 에릭 시마코스는 대답했네. 자네 대신 내가 연설을 할 테니까 자네는 딸꾹질이 먹거든 내 대신 하게. 우선 내가 말을 하는 동안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말게. 그래도 멎지 않으면 물로 양치질을 하게. 그렇게 해도 딸꾹질이 심하거든 코를 간지러 펴서 재채기를 하게. 한 번이나 두 번 재채기를 하면 딸꾹질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멎을 거야. 잘 알았네. 그렇게 하지. 하고 아리스토파네스는 말했네. 그럼 자네 연설을 시작하게. 그래서 에릭 시마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네. 파우사니아스의 논의는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충분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논의의 결론을 제대로 맺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두 종류의 사랑을 구별한 것은 나의 의견으로는 아주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나의 직업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사랑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소년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 밖에 많은 다른 대상들을 갖고 있고 또한 다른 작용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동물의 육체, 땅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 즉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에로스는 위대하고 놀라운 신으로서 이 신의 영향은 어디에나 미치고 있으며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모두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종사하는 의학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의학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적 구조 자체가 앞서 말한 두 종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는 병든 육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병든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육체에 깃든 사랑은 병든 육체에 깃든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실은 인간의 육체를 다루면서 우리는 잠시 전에 파우사니아스가 말한 것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덕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든가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든가에 따라서 명예와 불명예가 결정되는 것처럼 좋은 의사의 의무는 육체의 건전하고 건강한 부분을 만족시켜주고 건전하지 못하고 병든 부분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의술이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학이란 충족과 결핍과 관련하여 육체에서 작용하는 사랑의 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가장 솜씨 있는 의사는 이러한 영역에서 고귀한 사랑과 비천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의사이고 비천한 사랑을 가진 육체를 고귀한 사랑을 가진 육체로 바꿀 수 있고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나 사랑이 필요한 육체에 사랑이 깃들게 하고 사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랑을 깃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서로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요소들을 서로 친하게 하고 사랑하는 요소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요소들은 뜨거운 것과 찬 것, 젖은 것과 마른 것 등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사이에 사랑과 조화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조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자리에 있는 시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술을 창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술은 전적으로 이 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음악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은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활이나 수금의 줄처럼 내부에서는 분열하고 상치되면서도 그것 자체끼리 일치한다고 말했을 때 비록 말의 선택은 아주 나빴지만 아마도 헤라클레이토스도 이와 같은 말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화음이 불협화음이라고 하거나 또는 화음을 이루기 전에는 아직도 충돌하고 있던 요소들로 화음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음악의 기술에 의해서 처음에는 충돌하던 요소들이 다음에는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음과 저음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고음과 저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한 고음과 저음의 일치는 불가능합니다. 화음은 조화이고 조화는 일종의 협조인데 조화를 이루지 못한 요소들이 충돌하고 있는 한 거기에는 일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듬이 빠른 음과 느린 음, 곧 처음에는 충돌했으나 다음에는 일치하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충돌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학이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음악도 서로의 사랑과 화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충돌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에 하나의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그 나름의 조화와 리듬이라는 영역에서 사랑의 원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화의 실제적 구성에서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라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곡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조화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선율이나 운율을 이른바 교육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리듬과 조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할 때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솜씨 있는 예술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주제, 곧 만족시켜주고 보존해야 할 사랑은 아직은 덕이 모자라는 사람을 보다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 목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갑시다. 이것은 고귀하고 천상적인 사랑이며 하늘의 시인 우라니아와 관련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사랑도 있으며 이러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사랑의 대상을 택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랑이 제공하는 쾌락을 엄중하게 선택해서 방탕의 기미조차도 없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식욕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해서 병을 얻지 않고 그 쾌락을 즐기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음악에서나 의학에서나 그 밖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며 이 말은 인간 세계나 신의 세계에 모두 해당됩니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두 종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해의 4계절도 두 종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말한 요소들, 곧 뜨거운 것과 찬 것, 마른 것과 젖은 것 등이 절제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합쳐지고 적절한 비율로 조화롭게 결합될 때 인간 그리고 그 밖의 동물과 식물은 번창하고 건강하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사랑이 득세하는 계절에는 큰 파괴와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전염병과 그 밖의 많은 병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서리와 우박과 충에도 이러한 사랑의 영향 밑에서 각 요소들이 무절제하게 서로 공격한 결과입니다. 별의 운행과 한 해의 계절에 이러한 사랑의 현상이 영향을 미쳐서 일어난 결과를 연구하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전복술의 범위에 드는 모든 재물과 행동은 사랑의 보존 또는 사랑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서 그 행동의 대상이 생사를 불문하고 부모이든 또는 신들이든 간에 유덕한 사랑 대신에 저속한 사랑을 만족시키고 존중하고 찬양할 때 모든 종류의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두 종류의 사랑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전복술사의 할 일입니다. 전복술은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호의를 확고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전복술에서는 인간 생활에서 덕이 있고 신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랑의 원리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힘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능한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힘을 가진 것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선을 목적으로 삼고 절제와 덕을 구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보다 위대한 신들과 협조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를 찬양하면서 나는 몇 가지 점을 빠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더라도 그것은 고의로 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리스토파네스, 자네가 보충해 주었으면 하네. 물론 에로스를 찬미함에 있어서 자네와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말일세. 자, 이제 딸꾹질도 멎었으니 자네 차례일세.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차례가 되었는데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했다고 하네. 이제 딸꾹질이 멎었네. 재채기를 하니까 그때야 멋더군. 재채기와 같은 그런 요란스럽고 간지러운 감각을 원하는 것이 어째서 나의 몸속에 있는지 나는 의아심을 갖고 있네. 어쨌든 자네가 가르쳐준 방법을 썼더니 재채기는 당장 멎었네. 여보게 아리스토파네스 라고 에리시마코스는 말했네. 조심하게. 만약 자네가 우리를 웃기기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자네의 연설에 농담이 섞이지 않나 감시할 수밖에 없겠군. 그렇지 않으면 연설이 조용하게 진행되지 못할 테니까. 아주 옳은 말씀이야, 에리시마코스. 하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웃으면서 대꾸했네. 내가 말한 것을 취소하기로 하지. 그러니 앞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감시하지 말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일세. 자네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교묘하게 회피하려고 하는군. 아리스토파네스. 그러나 자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 연설을 하면서 이 점을 조심하고 명심해 두게. 그러나 자네의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방해하지 않을 걸세. 알았네, 에리시마코스. 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시작되었네. 내가 자네나 파우사니아스와는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리라는 것은 사실이네.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에로스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 그렇지 않다면 에로스는 가장 큰 사원과 재단, 그리고 가장 큰 재물을 차지하고 있을 걸세.
에로스는 어느 신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차지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에로스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네. 에로스는 모든 신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호의적인 친구고 또한 인간의 구원자이고 그 치유가 인류의 최대의 행복이 되는 우환을 고쳐주기도 하네. 그래서 에로스의 힘의 비밀을 자네에게 가르쳐줄 생각이니 자네도 자네 나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우선 인간의 구조와 그 구조가 겪은 변화의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의 구조는 현재와는 달랐습니다. 처음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 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3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 제3의 성은 남녀의 성을 모두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녀 양성은 명칭만이 아니라 형태에서도 구별되는 성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특질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름만이 남아서 모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완전한 원을 형성하는 이중의 등과 옆구리를 갖고 있어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4개에 다리가 4개였고 둥근 목에 똑같은 얼굴이 둘 있었고 두 얼굴의 머리는 공통되어 있었지만 얼굴은 서로 반대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귀도 4개였고 생식기도 2개였으며 나머지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똑바로 서서 앞쪽으로나 뒤쪽으로나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급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8개의 팔다리를 모두 사용했으며 공중회전하는 고개사가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제주넘기를 하는 것처럼 원형을 이루며 빨리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성이 있고 그것이 이러한 성질을 가졌던 이유는 원래 남성은 태양에서 생겼고 여성은 지구에서 태어났으며 남녀의 2성을 가진 성은 태양과 지구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달에서 생겼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이 둥근 모양을 가졌고 쇠떼처럼 굴러다니게 된 것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힘은 그들을 아주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의 자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싸움을 걸기까지 했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신들을 맹렬하게 공격한 에피알테스와 오토스에 관한 호모의 이야기도 이러한 존재들을 다룬 것입니다. 따라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들이 거인들에게 한 것처럼 번갯불로 그들을 모두 죽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자만을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제우스가 한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인류를 계속 존재하게 하면서 그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나쁜 짓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소 라고 제우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두 둘로 갈라놓겠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금보다 약해지고 동시에 그 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들에게는 더욱 이익이 될 것이오. 그들은 2발로 똑바로 서서 걷게 될 것이오. 그 다음에도 그들이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자중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다시 둘로 쪼개 놓을 것이고 그들은 한 발로 껑충껑충 뛰어다니게 될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인류를 마치 과일을 말려서 저장하기 위해 2조각으로 가르듯이 또한 삶은 달걀을 2조각을 내듯이 인간을 2조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2조각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는 얼굴과 반 조각이 된 목을 절단한 쪽으로 돌려놓아서 이 희생자들이 양분된 증거를 똑똑히 보고 앞으로는 보다 온순하게 행동하도록 만들라고 아폴론에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폴론에게 상처를 고쳐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은 얼굴을 돌려놓고 마치 졸라매는 끈이 달린 돈주머니처럼 가죽을 지금 배라고 불리는 곳에 모아놓고 배의 한가운데에 구멍을 남기고는 단단히 묶어놓았습니다. 이 구멍을 사람들은 배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주름을 펴주고 구두 수송공이 마지막에 가죽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쓰는 것과 같은 연장으로 가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예전의 상태를 항상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는 배꼽 근처에 약간의 주름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원래의 몸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반쪽은 갈라져 나간 또 다른 반쪽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게 되면 서로 부둥켜 안았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배고픔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 때문에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쌍 중에 한쪽이 죽고 다른 쪽이 남았을 때에는 남은 쪽은 다른 쪽을 찾아내서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 죽어갔고 마침내 제우스가 자비를 베풀어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식기를 앞쪽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식기가 그들의 육체의 바깥쪽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도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땅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식기를 앞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제우스는 생식이 남성과 여성의 교접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그의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곧 남자가 여자와 쌍을 이루면 아이를 낳게 되어 종족이 늘어날 것이고 남자와 남자가 쌍을 이루면 어쨌든 교접의 욕망은 만족되므로 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하게 되고 생업에 열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서로 느끼는 본능적 사랑, 즉 두 존재가 하나로 결합하여 인간 본래의 몸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들에게 옛날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기 한 인간의 부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양분되어서 넙치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 결과이고 우리는 각기 자신의 짝이 되는 부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남녀 양성이라고 불리었던 두 성을 모두 가졌던 자의 반쪽인 사람들은 여자를 사랑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대개 이 족속에서 나오고 여자도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열광하고 성적으로도 난잡합니다. 여자의 성만을 갖고 있던 자의 반쪽인 여자는 여자에게 애정을 기울이고 남자에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끼리의 동성연애자는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성만을 갖고 있던 자의 반쪽은 남자를 좋아하며 말하자면 남자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소년 시절을 통해서 남자를 사랑하고 육체적 접촉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이러한 소년과 젊은이들은 가장 남성답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수치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라 용기와 남자다움과 억센 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에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이러한 소년들만이 어른이 되어서 정치 생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년으로 자라나면 소년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의 천성 때문에 관습을 극복하려는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성끼리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소년 시절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헌신적이고 성년이 된 다음에는 소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자기의 또 다른 반쪽을 실제로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정과 친밀감과 사랑이 합쳐져서 아주 감동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이러한 쌍은 실제로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면서도 일생 동안 반려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육체적 교접이 다른 사람과의 사귐에서 이와 같이 강렬한 기쁨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구인가를 예감하고 또한 누구인가를 막연하게나마 지향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동경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함께 누워있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그의 연장을 갖고 그들을 찾아와서 인간들아 너희들은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또한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서 헤파이스토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고 가정합시다.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낮이든 밤이든 결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냐?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 바라는 일이라면 나는 너희들을 녹여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게 해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줄곧 한 몸으로 살 것이고 죽을 때에도 동시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운명에 너희들은 만족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너희들의 그리움도 충족될 것인가?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사람도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욕망,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의 육체가 되어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양분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일 때의 상태, 즉 우리들의 원래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사실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며 사랑이란 이러한 일체를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르카디아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에 의해 분할된 것처럼 부정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우스에 의해 양분되기 이전에는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완전한 하나였습니다. 만일 신들 앞에서 얌전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치 부신을 만들기 위해 두 조각을 낸 주사위처럼 또다시 두 조각이 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며 우리는 콧날을 따라 수직으로 잘려서 묘비에 새겨진 반면상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 앞에서는 공손하게 행동하라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행한 운명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에로스를 우리의 구원자여 우두머리로 받아들인다면 에로스가 우리들에게 부여할 권능을 갖고 있는 축복조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에로스에게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에로스에게 거역하는 것은 신의 미움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에로스의 친구가 되고 에로스와 친밀하게 지낸다면 지금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에게 속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에리시마코스가 나의 연설을 조롱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에리시마코스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은 틀림없이 이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온전한 한 남자의 반쪽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에로스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자가 원래부터 자기에게 속한 짝을 스스로 찾아내는 데 있다고 말할 때, 요컨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상태가 가장 좋다면 우리들의 현재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이 상태에 보다 더 접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은 서로 공감하고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신을 우리가 찬미해야 한다면 그 찬미의 대상은 마땅히 에로스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닮은 사람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지금의 생활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에로스이고 만일 우리가 신들 앞에서 공손하게 처신한다면 하늘은 우리들에게 예전의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해줌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축복받는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분명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이것이 에로스에 대한 나의 연설일세, 에릭시마코스. 자네가 한 연설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걸세. 내가 한 요청을 상기하고 나의 연설을 조롱거리로 만들지는 말고 이제 남은 분들의 연설을 듣기로 하세. 나는 남은 두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았을 걸세. 아가톤과 소크라테스 선생님만이 남아있으니까. 알았네. 자네 말대로 하지. 하고 에리시마코스가 말했네. 자네 연설이 상당히 흥미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네. 사실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아가톤이 사랑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두 분이 지금까지의 여러 연설에서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망설이지 않을까 하고 근심했을 걸세.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므로 나는 두 분을 믿고 있네. 자네는 아주 잘 해냈네, 에릭시마코스, 하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자네는 방금 자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어. 그러나 자네가 현재 나의 위치에 있다면 또는 더 나아가서 아가톤이 뛰어난 연설을 한 직후에 연설을 하게 될 위치에 있다면 자네도 지금의 나와 마찬가지로 두려워할지도 모를 것이네. 공치사를 하셔서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라고 아가톤이 말했네. 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나의 웅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 셈이시군요. 여보게, 아가톤. 자네 작품을 상연하기 직전에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구름같이 몰린 관중 앞에 섰을 때에도 당황하는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던 자네가 우리들처럼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건망증에 걸린 사람일 걸세.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군중보다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제가 무대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시겠지요. 자네의 지성에 대해 해를 입히는 의견에 찬성한다면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를 걸세, 아가톤. 물론 자네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속하지 못한다는 것뿐일세. 우리도 자네가 알다시피 극장에 있었고 평범한 관중에 속해 있었거든. 그러나 자네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의심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네는 아마도 수치심을 느끼게 될 걸세.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는 똑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네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지. 여기서 파이드로스가 끼어들어서 말했네. 여보게, 아가톤,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대답하지 말게. 그는 대화 상대가 있기만 한다면, 특히 그 상대자가 잘생긴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던 일이 어떻게 되든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네. 나 자신도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나의 의무는 에로스의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감시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로스를 찬미하도록 하는 것일세. 옳은 말이네, 파이드로스. 라고 아가톤은 말했네. 게다가 나의 연설을 방해받을 것은 하나도 없네.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을 걸세. 우선 나의 연설의 바탕이 될 원칙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연설을 한 사람들은 에로스 자신을 찬미하기보다는 에로스가 인류에게 주는 수많은 혜택만을 문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에로스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로스에 대한 찬미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찬미를 받는 대상의 성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상에서 생기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에로스의 성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에로스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 찬미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에로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신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가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서 확실합니다. 우선 그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빨리 움직이는 노년 앞에서는 달아남으로써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에로스 자신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경우에는 노년은 의외로 빨리 닥쳐옵니다. 노년을 증오하고 노년의 넓은 영역 안으로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젊은이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옛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점에서는 파이드로스와 의견이 같지만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로스는 신들 가운데서 가장 젊으며 또한 영원히 젊을 것입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일어났다고 헤시오도스와 파르메니데스가 전하는 소요도 만일 그러한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운명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에로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거세, 강금, 그 밖에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은 만일 그때 에로스가 없었다면 신들 사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화기애애했을 것이며 사실상 에로스가 지배하게 된 이후로는 그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젊고 젊을 뿐 아니라 이 신은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얼마나 우아한가를 묘사하려면 호모 같은 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호모는 사랑의 신을 신성할 뿐만 아니라 우아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녀의 발은 부드럽고 그녀는 발로 결코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으며 부드럽게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다닌다. 그녀의 우아한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모가 여신에 대해서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밟고 다닌다고 말한 것은 나의 의견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에로스의 우아함을 설명하기 위해 똑같은 생각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에로스는 땅을 밟지 않으며 또한 사람들의 머리도 밟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도 아주 부드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에로스는 존재하는 사물 가운데서 가장 부드러운 것 사이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완고한 성질에 마주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고분고분한 성질을 찾아내면 거기에 거처를 정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발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가 부드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것에 애착을 갖고 있으므로 에로스는 필연적으로 우아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젊고 우아할 뿐 아니라 유연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형태가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으며 살그머니 남의 영혼 속에 들어왔다가 몰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능가할 수 없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의 우아함은 그가 균형 잡히고 유연한 형태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가 꽃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이든 영혼이든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꽃을 피울 수 없거나 이미 꽃이 시들어가는 곳에는 에로스는 결코 거처를 정하지 않지만 꽃피고 향기로운 곳을 보기만 하면 에로스는 그곳에 머뭅니다. 아직도 언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상으로 에로스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에로스의 미덕에 대해 말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들과 인간을 다루면서 에로스는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신들이나 인간도 에로스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한테서 뭔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 그에게 가해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폭력은 에로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에로스가 능동적인 때에도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에로스에게 즐거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간의 동의가 있는 곳에서는 사회의 최고의 지배자인 법률이 무엇이 옳은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로스는 절제의 덕이 있습니다. 절제가 쾌락과 욕망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쾌락도 에로스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쾌락이 에로스보다 약하다면 에로스는 쾌락의 지배자여야 하고 쾌락은 에로스에게 지배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탁월한 절제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에 대해 말한다면 에로스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보다 낫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레스가 에로스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아프로디테의 애인인 아레스를 에로스가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힌 자보다 뛰어나고 따라서 다른 모든 존재들보다 용감한 자를 사로잡은 자는 만인 가운데서 가장 용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로스의 정의와 절제와 용기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의 지혜에 대해 말할 차례입니다. 나는 에로스의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아주 공평해야 합니다. 우선 에릭 시마코스가 기술한 것처럼 나 자신이 가진 솜씨를 그의 지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에로스는 지혜로운 시인이 되어서 다른 시인들도 지혜롭게 만듭니다. 어쨌든 전에는 뮤즈를 전혀 몰랐더라도 에로스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에로스는 모든 종류의 예술적 창조에서 뛰어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솜씨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거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랑의 지혜의 결과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인의 탄생을 본다면 에로스를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뛰어나고 유명해지지만 에로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으로 묻혀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뮤즈들이 문학에서,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이의 일에서, 아테나가 직조에서, 그리고 제우스가 신들과 인간의 통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폴론도 욕구와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궁술과 의술과 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아폴론도 에로스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가라앉은 것도 에로스가 탄생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처음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하늘에서는 운명의 신이 최고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무수하게 일어났다고 전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로스가 탄생하자마자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신들과 인간을 축복하는 모든 방식들에서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드로스, 나의 의견으로는 에로스는 아름다움과 미덕 자체에서 최고이고 모든 다른 존재에게 이러한 성질을 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생각을 시로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바다의 잔잔함을, 바람의 싸움을 멈추고 휴식을, 슬픔의 영원한 잠을. 그는 우리들의 서먹서먹한 마음을 없애고 친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이도 에로스입니다. 그는 이러한 서로 간의 사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는 축제와 춤과 제사를 주재합니다. 그는 다정함을 주고 냉정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의 선물은 호의의 선물이고 악의 선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쉽게 간청을 들어주고 매우 친절합니다. 현인은 그에 대해 사색하고 신들은 그를 찬미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 축복을 받아 보물을 차지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는 우아함, 섬세함, 아름다움, 온갖 고상함, 그리움, 그리고 욕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의 행복에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악한 사람의 운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에서, 공포에서, 욕망에서, 연설에서 그는 가장 좋은 안내자이고 전우이고 친구이며 구원자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노래를 인도하는 자 중에서 그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인도자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찬미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이 멜로디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신들과 인간을 매료시킵니다. 파이드로스, 이것이 농담이 섞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나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혼송곡으로서 에로스에게 바치게 해주십시오.